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 기반입니다. 한 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방화범으로 엄마를 지목했습니다. 사이비에 빠진 엄마가 가족을 죽이려 했다고요. 온 나라가 그 엄마를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누가 진짜 가해자였는지 소름이 돋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봄. 23살의 한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이름은 박순희. 평범한 이름,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신랑은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반듯한 직장, 괜찮은 외모, 성실한 성격.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랑감이었습니다. 순희의 부모님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희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순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의 순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3개월 순희는 시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남편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순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원래 새벽 5시에 일어나. 알았지? 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순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순희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집안일 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사셨어. 순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처자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아들 낳았어. 순희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순희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엔 어김없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집안일 못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더라. 순희는 또 참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골프를 갔습니다. 순희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줘.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것도 모자라?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순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또 아들이었습니다. 순희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챙기고 순희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단 1초도 없었습니다. 거울 보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화장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오직 집안일과 육아뿐이었습니다. 1995년 순희는 33이 되었습니다. 10살, 8살, 5살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푸석한 피부, 빠진 머리카락, 핏기 없는 얼굴. 내가 이렇게 늙었나? 순희는 놀랐습니다. 23세 결혼했는데 벌써 40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순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미용실 좀 가도 될까?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돈 드는 소리 좀 그만해. 집에서 대충 자르면 되지. 순희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애들 교육비에 집 대출금에 돈이 얼만데. 당신이 번 돈도 아니면서. 그날 밤 순희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또 5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생, 딸은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순희는 41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했습니다. 3일장.
순이는 3일 내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조문객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순이는 쓰러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집을 책임져야 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밥이 짜다, 국이 싱겁다, 청소가 안 됐다, 빨래에서 냄새난다. 매일 같은 잔소리였습니다. 순이는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43이 되던 해 순이는 자주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매일. 두통이 너무 심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아파.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좀 쉬면 나아.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진짜 심한 것 같아. 제발. 남편이 신문을 탁 내려놓으며 화를 냈습니다. 병원비가 얼만데. 요즘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돈이 없다고. 당신은 맨날 돈 쓸 생각만 해. 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또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두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젠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순이는 겁이 났습니다. 나 진짜 큰 병 걸린 거 아닐까?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큰아들은 게임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 유난 떤다. 괜찮을 거야.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아. 머리가 딸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막내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습니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라는 것을. 그저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을. 2015년 순이는 53이 되었습니다. 30년.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세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에 다녔고 딸은 대학생, 막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월급의 반을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엄마 이거 잘 관리해둬.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쓸 거니까. 딸은 용돈이 부족하다며 자주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는데 돈 좀. 막내는 학원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엄마 수학 과외 선생님 바꿔야 해. 돈 좀 더 필요해. 순이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한 달에 80만 원. 그 돈으로 아이들 용돈을 댔습니다. 집에 와서는 여전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잤습니다. 30년째 똑같은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겁니다. 회사 후배였습니다. 27살. 순이보다 26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오빠 덕분에 행복해요. 사랑해요. 순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 순이는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후배야.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후배가 이런 문자를 보내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 휴대폰을 뒤져. 순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을 당신만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잘했다고. 집에서 밥이나 하는 게 뭐가 대단해? 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 나 요즘 집에 오기 싫어. 당신 얼굴 보기 싫거든.
나이 들고 쭈글쭈글해진 당신 보면 솔직히 역겹다. 그 순간 순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역겹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순이를 역겹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고 순이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1시간, 2시간.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30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의 인생을 위해 살았을 뿐. 자기 자신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큰아들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요. 근데 엄마, 이혼하면 안 돼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제가 곧 결혼할 거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면 제 결혼에 지장 있어요. 그리고 엄마, 이혼하면 위자료 많이 받아요. 제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큰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나이 드셨는데 혼자 살기 힘들잖아요. 그냥 참고 사세요. 대신 위자료는 꼭 받으세요. 순이는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제발 조용히 좀 해요. 막내는 아예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기는 엄마가 아니라 돈줄이었구나.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는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였구나. 그날 밤 순이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면도칼을 꺼냈습니다. 손목에 댔습니다. 그리고 그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깊게 그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피를 보며 울었습니다. 나는 죽는 것도 못하는구나.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며칠 후 순이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순이는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짐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순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중년 여자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이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물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순이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른 여자가 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이 손목에 상처를 봤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이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잡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여자들은 아무 말 없이 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어요.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당신은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그 여자들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들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헤어지기 전 한 여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 모임에 한번 나와보세요.
순이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평안의 빛 기도 모임.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아이들은 각자 볼 일. 순이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가볼까? 2015년 가을. 순이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기도 모임. 종교 모임인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평생 종교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절도 성당도 다녀본 적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단 1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 그 여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귀한 분이에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집에서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아침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저녁 준비, 밤 11시 취침.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아마 그 여자를 만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결혼 준비로 바빴습니다. 엄마, 예단 비용 좀 보태줘. 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깊어진 주름, 힘없는 눈빛. 나는 정말 역겨운 걸까? 남편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손목에 상처를 만졌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명함에 적힌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내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순이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외출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소엔 장 보러 갈 때만 나왔습니다. 그것도 서둘러서. 하지만 오늘은 천천히 주변을 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가게들, 나무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30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빌딩. 1층은 카페, 2층은 비어있고 3층에 평안의 빛이라고 적힌 간판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층 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순이는 손을 떨며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순이처럼 50대로 보이는 사람들. 그들은 동그랗게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들어서자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는 겁이 났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순이를 도와줬던 그 여자였습니다. 또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여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이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순이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하얀 머리, 온화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의 인도자 김성호입니다. 김성호. 그가 이곳의 리더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그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지친 영혼들이 쉬어가는 곳입니다. 아픈 마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하시면 됩니다. 순이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늘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냥 박순이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혹은 무엇이 기뻤는지 편하게 나눠주세요.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남편이랑 크게 싸웠어요. 남편이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해서요. 저는 30년 동안 집안일만 했는데 남편은 그게 일도 아니래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일입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죠. 당신은 가정을 지킨 겁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자식들의 무관심, 남편의 외도, 경제적 어려움. 모두 순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세상에는 자기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김성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이구나. 모임이 끝날 무렵 김성호가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여기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요. 모임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웃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구나. 한 여자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카페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낯설었어요. 근데 몇 번 오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여기 종교 모임인가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영적인 모임이에요.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신을 믿으면 돼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거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그전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자식들도 저를 무시했고요. 근데 여기 오면서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는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순이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정확히 설명하긴 어려운데 그냥 제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요. 남들이 뭐라 하든 제가 가치 있다는 거요. 순이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곳에 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나 아이들이 알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순이가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자유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이제 그곳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이름도 알고 서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이는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이야기. 남편의 외도, 자식들의 무관심, 자살 시도.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김성호가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떡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김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 명상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붓을 잡은 게 초등학교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습니다. 노래도 불렀습니다. 다 같이 모여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처음엔 몰랐던 노래들이었지만 금방 배웠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울고 공감하고.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한다는 것. 이게 인생이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이제 일주일에 2번, 3번씩 그곳에 갔습니다. 수요일 모임뿐 아니라 금요일 기도회, 토요일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아이들은 각자 바빴습니다. 순이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성호가 순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둘이 조용한 방에 앉았습니다.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여기 오면 제가 사람인 것 같아요. 김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순이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집에선 어떠세요? 순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은 지옥이에요. 김성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람을 피워요. 요즘은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아이들은 저를 돈줄로만 봐요. 큰아들은 결혼 자금 대라고 하고 딸은 용돈 달라고 하고 막내는 아예 말도 안 해요. 저는 그 집에서 투명인간이에요.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떠나고 싶어요. 그 집에서 나가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혼자 살 자신이 없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김성호가 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씨,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30년을 견뎌냈잖아요. 그런 당신이 왜 혼자 못 삽니까?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약해요. 김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강합니다. 다만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자, 제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될까요? 네. 떠나고 싶다면 떠나세요. 하지만 확실히 해서 떠나세요. 순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김성호가 설명했습니다. 진짜 당신을 붙잡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떠나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세요.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순이 씨 명의로 된 게 있죠? 예금, 보험, 집 지분. 그걸 전부 빼내세요. 그리고 보세요.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돈이 사라졌을 때 진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오직 돈만 찾는지. 순이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성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우시죠?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떠날 수 있으려면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족이 나를 사랑할지도 몰라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순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김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순이 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전부 거기에 넣어둘게요. 나중에 새 삶을 시작할 때 쓰시면 됩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 말에 순이는 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이 낯선 사람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은행에 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예금 전액 인출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액 따요? 금액이 꽤 되는데. 네, 전액이요. 순이명의 예금은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알바비, 용돈, 조금씩 아껴서 모은 돈. 전부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 지분은 남편과 반반이었는데 순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억 원. 총 3억 7천만 원. 순이는 그 돈을 전부 김성호가 만들어준 통장에 넣었습니다. 김성호가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순이 씨 거예요. 제가 절대 손대지 않을게요. 약속합니다. 순이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흘 후, 남편이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 담보대출이 실행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집에 왔습니다. 순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 한 거야? 집에 대출을 왜 받았어?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지분이니까 내가 쓸 거예요. 남편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그 돈 어디 갔어? 신께 바쳤어요. 남편은 순이 멱살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당장 그 돈 돌려받아. 순이는 웃었습니다. 싫어요. 남편은 순이를 밀쳤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안 돌려받으면 죽여버릴 거야. 순이는 바닥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죽이면 죽여요. 어차피 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날 밤 남편은 순이를 폭행했습니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순이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119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딸도 막내도 그냥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쓰러진 채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는구나. 다음 날 순이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3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모임에 갔습니다. 김성호가 순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 씨, 무슨 일이에요? 순이의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때렸어요. 김성호는 순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X-레이를 찍었습니다. 갈비뼈 2대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순이 씨,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확인했어요. 아무도 나를 걱정하지 않아요. 오직 돈만 찾더라고요. 김성호가 순이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떠나세요. 그 집은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떠날게요. 2016년 초, 순이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 아무리 지옥 같았어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 내가 정말 떠나려고 하면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을까? 그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성호는 순이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순이를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순이 씨, 아직도 망설이시는군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요.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순이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어요. 혹시 가족들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데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요? 김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 씨, 당신은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남편은 당신을 때렸습니다. 자식들은 방관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확인하시려고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김성호가 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 씨,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요? 네. 진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순이는 겁이 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김성호가 설명했습니다. 집을 나가세요.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으세요. 휴대폰도 꺼두고. 보세요. 가족들이 당신을 찾는지, 경찰에 신고하는지, 걱정하는지. 순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아무도 안 찾으면요? 김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확실히 아시는 겁니다. 당신은 그 집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떠나시면 됩니다. 미련 없이. 순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사흘 후. 순이는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돌아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한 번도 자기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었던 집. 순이는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김성호가 마련해준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좁았지만 자기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진 자기만의 방. 순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이제부터 일주일. 아무도 연락할 수 없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첫째 날. 순이는 하루 종일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안 해도 됐고, 빨래를 안 해도 됐고, 청소를 안 해도 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편해졌습니다. 아, 이게 쉬는 거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와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어서 사 먹는 밥.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켜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됐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순이는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둘째 날. 순이는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몸이 개운했습니다. 이렇게 푹 잔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순이는 씻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평일 오전의 거리. 한산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게 없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산책하는 노인, 유모차를 끄는 엄마.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삶을.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가는 서점이었습니다.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순이는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순이는 그 문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책을 샀습니다. 고시원에 돌아와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울면서 읽었습니다. 셋째 날, 순이는 여전히 휴대폰을 켜지 않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가족들이 연락했을까? 하지만 겁도 났습니다. 만약 아무도 연락 안 했으면 순이는 참았습니다. 아직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요. 오늘은 평안의 빛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고시원을 나와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순이 씨, 어디 있었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휴대폰을 꺼뒀어요. 김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견딜만 하신가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이상하게 편해요. 김성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세요. 모임이 끝나고 순이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뭘까? 피를 나눈 사람이 가족일까? 아니면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가족일까? 넷째 날, 순이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켜보지 않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 연락도 없으면 어떡하지? 순이는 하루 종일 고시원에서 뒹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밖에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먹다가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밤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켜볼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일주일이라고 했잖아. 조금만 더 참자. 순이는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섯째 날, 순이는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으니까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도 아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두통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순이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걸었습니다. 한강까지 걸어갔습니다. 강을 봤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 과거를 버리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노인 한 분이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가족 때문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참 어려운 거죠. 저도 그래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족이랑 안 좋으세요?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외국에 나갔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전화도 잘 안 하고. 저는 혼자 살아요. 순이는 안타까웠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구나. 순이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가씨, 가족 때문에 힘들면 떠나세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평생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 거예요.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섯째 날. 순이는 이제 거의 확신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을 거라고. 벌써 엿새나 지났습니다. 보통 가족이 사라지면 하루 이틀 안에 찾지 않나요? 근데 엿새. 순이는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미련을 버릴 수 있겠어. 오늘은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모임에 갔습니다. 김성우가 물었습니다. 내일이면 일주일이네요. 어떠세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휴대폰을 켜볼 거예요. 그리고 확인할 거예요. 김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준비되셨군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일곱째 날. 드디어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아침부터 일어나 휴대폰을 쳐다봤습니다. 서랍에 넣어뒀던 휴대폰.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폰이 켜졌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무엇을 바라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연락이 있기를 바라는 건지 없기를 바라는 건지. 부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알림이 왔습니다. 순이는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문자 메시지 12개. 순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찾았구나.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통화 목록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7통. 모두 큰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0통. 딸 0통. 막내 0통.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아들만?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12개 모두 큰아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연락 좀 해. 두 번째 문자. 엄마 급한 일 있어. 전화 좀 받아. 세 번째 문자. 엄마 장모님이 예단 언제 준비되냐고 물어봐. 빨리 연락해. 네 번째부터 12번째까지.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돈, 예단, 결혼 준비. 순이를 걱정하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어디 있어?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볼 일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남편은 한 통도 안 했습니다. 딸도 막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큰아들만 연락했고 그것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순이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떠나도 돼. 미련 없이. 순이는 김성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확인했어요. 김성우가 물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아들이 연락은 했는데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요. 김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군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저는 그 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도구였어요. 김성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떠날 거예요. 완전히. 김성우가 물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30년 동안 참았던 말.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듣지 않을 테니까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김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조용히 떠나시겠습니까?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조용히 떠나면 가족들은 계속 편하게 살겠죠? 김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그건 싫어.
30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가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그건 불공평했습니다. 순이는 말했습니다. 조용히는 싫어요.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어떤 흔적을요? 순이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집을 없애고 싶어요. 김성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싶어요. 김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이 씨, 그건 범죄입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든 어디든 저는 이미 30년 동안 감옥에 살았어요.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김성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요?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는 화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그 전에 병원에 가세요.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순이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요? 김성호가 설명했습니다. 순이 씨, 당신은 오래전부터 아팠습니다. 두통, 가슴 답답함, 성격 변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큰 병일 수도.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이면 어때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김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이 진짜 미쳐서 불을 지르는 게 아니라 병 때문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당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순이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병원 갈게요. 사흘 후, 순이는 큰 병원에 갔습니다. 김성호가 동행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를 찍었습니다. 피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시원에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 순이와 김성호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뇌에 하얀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종양입니다. 순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크기가 꽤 됩니다. 약 5cm. 그리고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전두엽 부근이라 성격 변화, 감정 조절 장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순이는 멍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습니까?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5년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요. 두통이 심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종양이 최소 5년 이상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치료 가능합니까?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치가 위험해서 합병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순이는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이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역시 저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네요.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건 순이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알았어요. 제가 오래 못 산다는 거. 순이와 김성호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습니다. 순이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순이는 김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떠날게요.
미련 없이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2016년 3월 15일 저녁 7시. 순이는 고시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 아름다웠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네. 마지막으로 보는 노을. 순이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통장, 신분증, 그리고 성냥 한 갑. 김성호가 준 성냥이었습니다. 김성호는 오전에 순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냥을 건넸습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순이 씨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하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해요. 제 손으로.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 씨, 당신은. 순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결정하고 싶어요. 제 방식으로. 김성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가족들이 다치면 안 됩니다. 순이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들 집에 없을 시간에 할 거예요. 저녁 8시. 순이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한 번도 자기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식, 큰아들은 약혼녀와 데이트, 딸은 친구들과 모임, 막내는 학원. 순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일정을 다 외우고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챙겨온 일정들. 순이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소파, TV, 식탁. 모두 순이가 닦고 정리했던 것들.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30년 동안 밥을 했던 곳, 설거지를 했던 곳, 손가락에 난 상처들이 생각났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 뜨거운 물에 데인 상처. 모두 가족을 위해 생긴 상처들. 안방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잤던 방. 하지만 요즘은 남편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와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순이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이가 다려준 옷들. 순이는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큰아들 방.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매일 청소했으니까요.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약혼녀의 사진.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행복하겠지. 엄마 덕분에.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화장품이 가득했습니다. 옷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순이가 항상 정리해주던 방. 막내 방으로 갔습니다.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만화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순이가 없어도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순이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 순이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의 흔적들. 하지만 순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순이가 찍어준 사진들. 하지만 순이가 나온 사진은 없었습니다. 순이는 항상 카메라 뒤에 있었으니까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나는 정말 투명 인간이었구나. 순이는 가방에서 성냥을 꺼냈습니다. 작은 성냥갑. 그 안에 20개 정도의 성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성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냥갑 옆면에 그었습니다. 칙. 불이 붙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지만 밝았습니다.
순이는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춤추는 불꽃. 아름다웠습니다. 불이 손가락 가까이 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순이는 불을 껐습니다. 순이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용유를 꺼냈습니다. 큰 통.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커튼에도 부었습니다. 카펫에도 부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순이는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안방에도 아이들 방에도 집 전체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기름통이 비었습니다. 순이는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성냥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할까? 마지막 망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성냥을 그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던졌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기름을 부었던 소파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커튼으로 옮겨갔습니다. 카펫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순이는 기침을 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불을 바라봤습니다. 불길이 점점 커졌습니다. 집 전체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30년의 고통이 불길 속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연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김성호는 연기 속에서 순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순이 씨, 정신 차리세요. 김성호는 순이를 일으켰습니다. 순이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왜 왔어요?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죽게 놔둘 순 없죠. 김성호는 순이를 업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길을 뚫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 순이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성호는 순이를 안전한 곳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불이 났습니다. 10분 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도 왔습니다. 순이를 응급 처치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순이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주변이 어지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가 신고했어요? 집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순이는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뽀삐뽀. 점점 멀어지는 소리. 순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습니다. 옆에 김성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순이는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살렸어요?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순이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성호가 설명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 순이는 웃었습니다. 진실이요? 이미 다 알잖아요. 사이비에 빠진 미친 엄마가 집에 불을 질렀다고. 김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직 진실을 모릅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 1명이 말했습니다. 박순이 씨 맞습니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찰이 말했습니다.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 순이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순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김성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차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순이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비난의 시선, 경멸의 시선. 순이는 창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경찰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왜 불을 질렀습니까? 순이는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어서요. 형사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불을 지르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순이가 설명했습니다. 그 집에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안 좋았습니까? 순이는 웃었습니다. 안 좋았죠. 30년 동안 지옥이었어요. 형사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3억이 넘는 돈을 인출했다던데.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제 돈이에요. 제가 쓸 거예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사이비 집단에 바쳤습니까? 순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세요, 박순이 씨.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사이비에게 속았다면 그것도 참작이 됩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속은 게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순이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이비에 빠진 50대 주부 집의 방화. 뉴스는 순이를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가족을 죽이려 한 미친 여자. 사이비에 세뇌된 위험한 인물. 온 나라 사람들이 순이를 욕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란 자식들 불쌍하다. 사이비 놈들 다 잡아넣어야 한다. 정신병원에 가둬야 한다. 순이의 가족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남편이 카메라 앞에서 울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이비 때문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 죽을 뻔했어요. 큰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재산도 다 없어지고 이제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딸도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섭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막내는 침묵했습니다.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온 나라가 순이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사람들은 판단만 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장. 순이는 좁은 방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바닥, 딱딱한 침대. 하지만 순이는 평온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보다 여기가 더 편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도 순이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라고, 빨래를 하라고, 청소를 하라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성호가 면회를 왔습니다. 유리 너머로 마주 앉았습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순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저를 괴물로 봐요. 김성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순이는 웃었습니다. 진실이요? 진실이 뭔데요? 제가 30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건? 가족들이 저를 학대했다는 건? 그게 변명이 될까요? 김성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종양도 증거가 됩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전 이미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래 못 사니까.
김성호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희 씨. 순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감옥이든 어디든 그 집보다는 나아요. 김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김성호가 일어났습니다.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성호가 떠났습니다. 순희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순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구름처럼 흘러갈 수 있을까? 2주 후.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순희는 법정에 섰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순희의 가족, 남편과 세 자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희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순희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순희는 2016년 3월 15일 자신의 집에 방화하여 건물을 전소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져 3억이 넘는 재산을 탕진했고 급기야 방화라는 극단적 행동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사가 순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순희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순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가족이 없을 시간을 골라서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방화를 한 겁니까? 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숨은 쉬었지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구였습니다. 순희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역겹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돈줄로만 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순희는 웃었습니다. 사랑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사라졌을 때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오직 큰아들만 연락했고 그것도 돈 때문이었어요. 큰아들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순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희는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집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30년의 감옥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호가 들어왔습니다. 법정. 김성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평안의 빛 기도 모임의 대표 맞습니까?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사이비 집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증인 자격이 없습니다. 김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이비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서 3억이 넘는 돈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김성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박순희 씨 명의의 통장입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 개설해드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잔액이 3억 7천만 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성호가 설명했습니다. 네. 박순희 씨가 인출한 돈은 모두 이 통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김성호가 말했습니다. 은행에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 통장은 6개월 전에 개설되었고 입금 내역만 있지 출금 내역은 없습니다. 판사가 서기에게 지시했습니다.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잠시 후 확인이 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이의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제 돈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김성호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돈이 아닙니다. 박순희 씨 명의 재산입니다. 그분이 3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남편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김성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박순희 씨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세요. 하지만 확실히 하고 떠나세요.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세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재산이 사라졌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박순희 씨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오직 돈만 찾는지. 김성호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아무도 그분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성호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일주일 동안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큰아들만 연락했는데 그것도 결혼 자금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남편은 박순희 씨를 폭행했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김성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병원 진단서입니다. 박순희 씨는 갈비뼈 2대가 금이 갔습니다. 재산 인출 직후에 생긴 상처입니다. 판사가 진단서를 받아봤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판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폭행을 인정하는 겁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호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성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박순희 씨의 뇌 MRI 사진과 진단서입니다. 판사가 받아봤습니다. 김성호가 설명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뇌종양을 앓고 있습니다. 크기 5cm, 최소 5년 이상 진행된 종양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성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이 종양은 전두엽 부근에 있어서 성격 변화, 감정 조절 장애, 판단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행동이 종양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박순희 씨가 5년 전부터 계속 두통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호는 순이의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돈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 했고 자식들은 엄마가 유난 떤다고 했습니다. 순이의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순희 씨는 이미 5년 전부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산 가족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김성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박순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알았습니다. 이분은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라는 것을, 30년 동안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김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모임은 그저 그분에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을 뿐입니다.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무엇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방화를 도왔습니까? 김성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운 게 아닙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김성호가 설명했습니다. 박순희 씨가 불을 지르려 한다는 걸 알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불길 속에서 그분을 구했습니다.
김성호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박순희 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30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그것뿐이었다면 저는 그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범죄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김성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당화가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박순희 씨는 피해자입니다. 30년 동안 학대받은 피해자입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학대라니. 우리가 언제 학대했습니까? 김성호가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역겹다고 했습니다. 외도를 했습니다. 폭행했습니다. 이게 학대가 아니면 뭡니까?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성호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식들은 엄마를 ATM기로만 봤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외면했습니다. 엄마가 사라졌을 때 찾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호는 법정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가해자입니까? 불을 지른 박순희 씨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을 30년 동안 착취하고 학대하고 무시한 가족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김성호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순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이비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는 집이 더 무서웠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병을 알아챈 건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 아니라 단 3개월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제 눈물을 닦아준 건 제 자식이 아니라 남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슬펐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역겹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더 역겨웠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뒤치다꺼리 하면서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당신 눈엔 제가 그냥 공짜 가정부였던 거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이는 자식들을 봤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병원 가자고 했니? 안 했지. 귀찮았으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졌을 땐 단숨에 달려왔더라. 큰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엄마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편의 시설이었지. 밥 주는 기계, 돈 주는 ATM, 청소하는 로봇. 딸이 흐느꼈습니다. 순이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살고 싶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죄송하지만 더 이상 당신들의 엄마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순이는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불태운 건 제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가 말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1시간 후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순희는 방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범죄입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참작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뇌종양을 앓고 있으며 이는 판단력과 감정 조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30년 동안 가정 내 학대를 받았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방화 당시 가족이 없을 것을 확인했으며 실제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단적 고통 속에서 한 행동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순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30년 동안 착취하고 무시한 가족. 그것이 진짜 범죄입니다. 판사는 순이의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책임. 그것을 평생 안고 사십시오. 남편과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순이는 수갑을 풀렸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김성호가 다가왔습니다. 순이를 안아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이는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순이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마련해준 작은 집.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순이는 매일 아침 바다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순이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몇 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순이는 고마웠습니다. 몇 년이라도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면 충분했습니다. 순이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고맙다고 말할 때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성호는 가끔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성호가 물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으로요. 김성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순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했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파도처럼 흘러가고 있구나. 과거에서 미래로. 1년 후, 순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순이는 놀랐습니다. 1년 동안 가족 중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편지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엄마, 저 민수예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편지를 썼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그동안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재판을 보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를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사랑해요, 엄마. 순이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들이 깨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답장을 쓰리라 생각했습니다. 2년 후, 순이는 여전히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은 좋아졌습니다.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마음의 평화가 몸도 치유하나 봅니다. 순이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이제 카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신뢰해줬습니다. 순이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해변을 걷다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순이는 옆에 앉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가족 때문에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순이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자기 모습 같았습니다. 순이는 여자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자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순이에게 안겼습니다. 순이는 여자를 안아줬습니다. 30년 전 누군가 자기에게 해줬으면 좋았을 그 따뜻한 포옹을.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이후 순이는 그 여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순이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여성들을 위한 모임. 매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는 모임. 김성호가 찾아왔을 때 순이의 모임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순이 씨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군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김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5년 후, 순이는 5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종양은 더 이상 자라지 않았고 순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모임은 이제 50명이 넘는 회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가정에서 힘들어하던 여성들. 순이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에게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요. 엄마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발 와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순이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가기로. 용서는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딸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 순이는 조용히 뒤편에 앉았습니다. 딸은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식이 끝나고 딸이 순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안았습니다. 엄마 와줘서 고마워요. 순이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행복해라.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이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어. 너도 이제 엄마가 될 거잖아. 내 아이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결혼식장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순이. 순이는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미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전 행복해요. 당신도 남은 인생 잘 사세요. 순이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바다로 향했습니다. 에필로그. 10년 후. 순이는 60세가 되었습니다. 뇌종양은 기적적으로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순이의 모임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수백 명의 여성들이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그들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순이는 책도 썼습니다. 30년의 침묵 그리고 자유라는 제목의 자서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이의 이야기에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순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살고 있구나. 30년 동안 죽어 있던 사람이 이제 살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진짜 사이비가 누구인가? 돈을 요구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가족인가? 순이는 말했습니다.
사이비는 믿음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버림받은 외로움을 먹고 사는 거야. 우리 주변에도 조용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식. 그들의 고통 정말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괜찮아?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